자, 마켓나우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연말부터 해서 연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이것을 좀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용산 쪽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 상황이고 일단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쪽에서는 오늘 체포해서 공수처로 이동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두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좀 매도로 돌아서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자, 오늘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움직였거든요.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은 지금까지는 코스피에서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수급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내일도 이슈가 있죠.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의 국채금리가 여전히 급등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은 잘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보면 해운이나 조선주는 여전히 강합니다. 네, 좋습니다. 땡큐 트럼프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도 어느 정도 잘 위치를 좀 지키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오후장까지 갔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실적 기반에서 종목 전략 잘 세워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고 계속 좀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뭔가 좋은 트리거가 하나만 더 터뜨려진다면 시장이 조금 더 업사이클 상방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싱크풀 이 원의 크기와 개수들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운 조선주가 오늘도 역시 좋네요.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시간 정도 개장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장의 관심이 오히려 해운 조선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조선주나 해운주,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조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자국 조선업체들의 자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술 탈취, 해외 업체들에게서 기술 탈취를 하고 여기에다가 조선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통해서 빠르게 이 조선업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가 좋지 않다, 위법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조선업, 해운업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가할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에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수혜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역시 미국과 MRO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의 수송선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뚜렷한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해운과 조선으로 몰리고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주는 또 특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하네요. 조선주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필두로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손실 보거나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계속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HBM 반도체도 역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업체들에게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 더불어서 유리기판 관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유리기판도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다가 바로 또 반등을 하면서 SKC나 필옵틱스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로봇과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네요.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뭔가 뚜렷한 모멘텀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HLB 그룹주에 조금 이슈가 있는데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다가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그룹주들 있죠, 보시죠. 자, 이외에도 뭐 재난안전, LA 쪽의 산불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차익 실현 매물, 재난안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 초반만한 그런 상승 탄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양적 컴퓨터 관련된 논란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연초에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용화되는 게 멀리 아직 너무 먼 시점의 이야기다. 아니면 이미 뭐 상용화가 다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급등했다, 급락했다,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젠슨 왕 엔비디아 CEO에 이어서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도 역시 젠슨 왕 CEO의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자, 이 젠슨 왕 CEO나 마크 주커버그가 왜 양자 컴퓨터에 태클을 걸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의 업황, 그러니까 본인들의 업종 AI가 아직 도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코멘트였다. 이런 이야기들,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러면서 월가 일부 분석가들도 양자 컴퓨터 너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D-Wave, 미국의 업체 D-Wave가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에서는 오히려 D-Wave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포지션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양자 기술 산업에 대한 수요의 가속화가 입증되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해외 투자하시면서 미국 주식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 급락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국내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등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 단연 CQ센이 11% 넘는 급등세를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돋보인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한 그런 보안 솔루션을 출시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양자 관련 이 통신 기술 쪽을 활용해서 보안 제품을 개발 중인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2.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아윈 플러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폰 갤럭시 A에 그 보안 기술 관련해서 핵심 부품 중에 모듈을 공급한 또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자연스럽게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 양자 암호 기술 관련해서 광통신 기업인 한국첨단소재가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의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 최근 부각받고 있는 ICTK 같은 경우에도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중에 HLB 그룹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왔죠. HLB가 지금 간암 신약 관련해서 FDA 실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 측에서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및 품질 관리 CMC 실사가 완료됐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HLB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이 캄렐리주맙에 대해서 FDA 실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자, 일단은 HLB의 리보세라닙은 FDA 실사가 끝이 났죠. 그런데 지금 HLB가 이 항서제약과 함께 리보세라닙 그리고 이 캄렐리주맙을 병역요법으로 간암을 치료하는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캄렐리주맙, 이 항서제약 쪽에서
이 FDA 실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것을 FDA 심사를 재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CMC 실사라는 것은 FDA 심사관이 의약품 생산 시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직접 방문을 해서 생산 시설이나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실사는 완료가 됐고 FDA 측에서 3가지 정도의 경미한 이 개선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경미한 내용이다라는 HLB 측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서제약에서 바로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 FDA의 심사 승인 규정에 따라서 15일 내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을 나타내는가 싶었는데 HLB 그룹주들이 지금 좀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FDA 간암 임상 실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죠. 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2.6% 하락하면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손자회사, 그러니까 HLB 그룹의 손자회사인 HLB 제약이 오늘 2.4% 다른 종목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회사 HLB 파라진과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0%대, 0에서 1%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한 1%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항암제, 리보세라빈의 뭐 국내 판권이나 유럽 쪽 그런 부분에서 일부 수익 쉐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비 엇갈리고 있는 HLB 그룹 중 확인했고요.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공주를 보겠습니다. 항공주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고 또다시 M&A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우리 시장에서 M&A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꽤나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이 대명 소노 그룹이 LCC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이 대명 소노그룹에 일단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기자들의 취재에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TF를 구성했습니다라고 대명 소노그룹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이러면서 대명 소노그룹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리조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죠. 리조트 업계 1위, 국내 1위 업체인데 이렇게 리조트, 숙박과 항공업을 좀 믹스하면서 여기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인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명 소노그룹은 티웨이 항공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버리겠다, 확보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일대주주, 티웨이 항공의 일대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 이 지분을 합치면 지금 한 30% 조금 넘게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2대 주주가 대명 소노그룹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지금 26.77%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분율 차이가 한 3%포인트 내외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느냐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올 이제 3월에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마 대명 소노그룹에서 이사진을 여러 명을 투입을 하겠죠. 과연 이것도 성공할 수 있을지가 경영권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LCC 항공 업계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졌기 때문에 진에어와 그리고 에어 서울, 에어 부산 이렇게 합쳐지면서 메가 LCC가 탄생할 텐데 과연 이제 티웨이 항공은 어떻게 될지, 또 최근에 안 좋은 참사가 있었던 제주항공 쪽에서는 또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펼쳐질지 LCC 항공의 전체적인 업계 그림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항공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티웨이 항공이 오늘 3%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2,880원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이 각각 2.8%, 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이제 지분율이 약 3%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대명소노 시즌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관련주 중에는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가 LCC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진에어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1%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데일리온 파트너들과 함께 오늘 또 종목별 공략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증시와 국내 증시 함께 짚어볼 텐데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미국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역시 미국 시장도 눈치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장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트럼프가 매일매일 하는 말들이 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트럼프의 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보편 관세에 대한 그 말들도 이 보편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대외 수입청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없이 이 관세를 올리겠다 하면서 매달 1, 2%씩 올리는 방향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서서히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미국 투자가들이나 소비자들이 적응을 해가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될 거다라고 말이 나오지만 관세는 관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동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올해 내에서 최소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FRB의 이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트럼프 2기가 집권한 이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제 실적의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국 상품이 해외에 수출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S가 컨설팅 분야에서 사람을 신규로 뽑는 걸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인력 구조조정에 또 착수를 해서 한 3,500여 명 정도를 다시 해고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들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 중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미국의 이 산불이 이 LA 산불이 피해액이 한 1,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팔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도 어려워지고 있죠. 여기다가 이 젠슨 황과 저커버그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주 전반에 걸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에서 국방장관 할 사람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건데요. 예전에 그 미국이 이제 그 북한과 핵 문제로 이제 협상을 할 때 중수로를 지어주는 대신에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협상을 미국이 했고 거기에 대한 돈, 중수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우리와 일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뭐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미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CPI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시장도 좀 경계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여러분도 지금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이거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1차 시도가 실패하고 나서 외국계 그 금융회사에 있는 분들이 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를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준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2차 체포가 무사히 별 탈 없이 잘 끝나고 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최상목 대행이 이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추경을 거부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이 증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실패한 부자 감세라는 정책을 옹고집을 부리면서 가져가는 것이라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투자액이 역대 최대인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쌓아놓고 있던 이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외국에 쌓아놓은 돈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맺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에서 가장 뒤떨어진 글로벌 이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단번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같은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분야로 전동화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동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이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물론 35%의 경영권이지만 향후 콜옵션을 더 행사할 경우 60%까지도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로봇 테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나 게임주 등의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음 주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이 자유무역주의를 함께 표방하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묶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하면서 자기 시장을 한국과 일본에 내주는 것이죠,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 완화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게임주하고 2차 단지 내수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수방어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 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눈여겨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는 동안 샤페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샤페론 좀 어떻게 보세요? 샤페론 그 회사는 저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하겠다고 작년부터 거의 1년 넘게 계속 얘기했고 해외 JP모건 그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네. 여러 번 기술 이전을 위해서 여러 다국적 제약사들과 만나고 있다고 그러지만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해왔는데요. 저 솔직히 진짜 희망 고문 제일 싫어합니다. 투자자로서. 이 투자자들 앞에서 돈 흔들면서 요 돈 벌게 해줄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네. 결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결과를. 쇼미더머니 우리한테 투자자들한테 결과를 보여줘야지 라이센스 아웃 계약서를 들고 와서 네. 얘기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로봇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모멘텀 때문일까요? 네, 지금 로봇주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이족보행, 국내에서 이족보행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인수를 한 것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이 로봇 섹터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의료용 로봇입니다. 의료용 로봇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픈 환자들은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제약에서 약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의료용 로봇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제3국, 인도나 남미나 이런 제3국을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 큐렉소가 이 FDA의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용 로봇들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의료용 로봇 시장에 진출하기로 이미 예고를 했고 미래컴퍼니나 큐렉소 같은 경우 이미 수술용 로봇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로봇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요. 최근에 그 JP모건 컨퍼런스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좀 집중해서 보셨을 게 HLB 그룹주일 것 같은데 HLB 그룹주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HLB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미국 네. FDA에서 신약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몇 년 전부터 이 회사는 계속 신약 허가를 받을 때 임상 3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회사는 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알테오젠 같이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조 단위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지만 HLB 그룹 보면 계열사들이 엄청 많아요. M&A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HLB가 유상증자를 하지 못할 때 다른 계열사들을 통해서 유상증자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업체들 다 적자 회사들입니다. 이 적자 회사들이 예전에도 바이오 1세대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서 실패해서 회사를 팔아먹기도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중간에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다국적 제약사들을 통해서 이 신약에 대한 이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받고 그런 이 기술력이나 신약 개발의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받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임상 3상까지 독자적으로 혼자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임상 3사에서 실패해버리면 네. 그때까지 투자한 조 단위의 돈이 시장에서 매몰 비용이 돼버리는데 그 투자자들이 바보입니까? 그 한 번, 두 번 속는 거지 세 번째 네. 속으면 그건 공범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선별을 할 때 우선 파트너님께서는 실체가 있는 뭐 실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눈여겨볼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희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CES 이후에 정말 핫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LG, 삼성 그리고 SK가 투자 개발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앞으로의 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게 CES에서 네. 최태원 회장이 그 젠스랑 엔비디아 고객이죠. 그 고객에 대해서 고객을 만나보고 와서 SKC 부스에 와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 많은 데서 딱 한마디 팔고 왔어. 이 한마디가 이 유리기판을 핫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리기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지금 SKC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모두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양산을 상반기 중에 양산을 할 것으로 지금 SKC가 실물을 이번에 그 CES 2025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산하기 위한 공장을 이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을 했고 여기서 유리기판을 양산을 태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젠스왕이라는 고객사를 만나고 와서 젠스왕 CEO를 만나고 와서 팔고 왔어라는 말을 농담삼아 했겠지만 이 말 한마디가 유리기판을 이제는 R&D만 하는 소재가 아니라 실제 양산을 해서 팔아 돈을 벌게 해주는 소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주들이 굉장히 핫해졌는데요. 이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AI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빠르게 그 유리기판 소재에 이제 R&D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AI 반도체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유리기판이나 핵심 소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SKC 같은 실제로 유리기판을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와 HB 테크놀로지 같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유리관통 전극의 싱글레이션 공정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유리기판이 판매량이 그러니까 제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뭐 자율주행도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바로 공략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자율주행 중에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네. 부족하네 시장이. 네. 근데 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율주행은 이번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네. 이번에 그 백악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네. 아예 행정실을 만들어서 들어간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규제들을 많이 빠르게 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율주행은 지금같이 3단계까지 오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4단계와 5단계로 가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3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R&D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특히 MC넥스 같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자동차 안에 사용이 됩니다. 전기차 안에 지금 최소한 10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장 쪽에서 MC넥스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실제로 지금 MC넥스는 카메라 모듈을 스마트폰에도 납품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국내 카메라 모듈 3위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에서 국내 1위고 글로벌로는 5위인 업체입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전장 사업 육성을 쪽에 이제 매출을 올려서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매출을 2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매출 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MC넥스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는 21,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로 접근하시고 장기적으로 MC넥스의 분기별 실적을 확인하시면 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MC넥스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제조사인 MC넥스 공략주로 언급해 주셨고요. 현재 21,45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21,000원대에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PPI,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는 물가인데 생산자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건 생산자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평균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PPI는 우리가 흔히 아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물가 변동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PPI는 생산자의 시각에서 물가를 본다면 CPI는 소비자 시각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를 반영하죠.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PPI는 CPI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PPI는 단순히 물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 그리고 환율 및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PPI는 기업의 경영 부담이나 생산성을 파악하고 경기가 얼마나 활발히 돌아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가의 상승은 소득 증가에 반영되고 소득 증가는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활발해지면 물가는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과도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지 PPI를 통해 확인하고 금리를 조정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PPI는 다양한 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농업, 제조업, 광업 등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또한 기준 연도와 비교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PPI와 CPI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보며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미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PPI 지수의 변동도 주목해보세요. 더 많은 경제 지표와 정보가 궁금하다면 마켓나우 2부를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기업 인사이트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좋은 기업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자, 지금 속보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지금 대통령 경호 차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이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을 하고 공수처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중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동 차량에 일단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탑승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추이가 이어질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공수처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여부도 계속 뉴스 보시면서 체크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0.47%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아직 선물 시장 매수는 하지 않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760억 원 정도 코스피 매수하고 있는 상황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하면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랑 홍콩 항생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어쨌든 증시 부양 조치를 좀 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반등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약보합권 수준으로 상해 종합지수도 0.2% 내외,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3%대 하락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의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처음 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올해도 그로스 리서치 독립 리서치로서 좋은 기업들 탐방하시고 분석하시고 하시는데 올해도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린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을 볼지 오늘은 뭐 작년에 탐방하신 좀 멀리 다녀오신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공장 투어를 몇 군데 갔는데 예. 역시나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이제 공장 투어까지 마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정도 탐방을 진행했던 기업이고 네. 23년도 그리고 작년 24년도 이렇게 탐방을 진행을 했고 계속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팔로업 차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ICH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ICH요? 네. 보통 우리 증시에서 그 이름이 비슷한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헷갈려 헷갈립니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위트 있게 조금 기업명을 소개시켜드리면 외우기 쉽게 IC 한 다음에 요새 감기도 많이 걸리셨잖아요. 네. H 이렇게 할 때 ICH 하면은 네. 기업명이 조금 더 예, 좋습니다. 기억은 쉬우실 것 같고요. 2012년 설립된 기업이고 설립 10년 만에 상장했습니다. 2022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 네. 상장할 당시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라는 것들은 당장 이익은 안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만한 기업들을 보통 기술 특례로 상장을 시키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기업도 아닌데 IT 쪽에서 독특하게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기업이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유망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요 사업은 IT 기기 핵심 소재 또는 뭐 그 부품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친환경 유연 소재 기반의 첨단 회로 소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이고요. 사업 보고서에는 내용을 좀 더 막 어렵게 써 있습니다. 뭐 패턴도 해가지고 네. 막 패턴을 입히는 그런 부품들인데 실제로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부품은 아니에요. 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뭐 태블릿 PC와 같은 네. 이런 IT 기기 안쪽에 주로 들어가는 부품을 그렇겠죠. 만들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IT 제품들의 동사의 제품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주요 제품을 사업부별로 나눠보시면은 기초 소재, 복합 소재, 첨단 소재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네. 제가 뒤에 제품별로 그 다음에 사업부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요 3단계 구분지어서 일단은 제품들이 이제 사업부가 구분되어 있고 이 제품이 네.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9년까지는 주로 기초 소재나 복합 소재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을 했고 네. 2020년 이후부터는 동사가 자체 개발한 첨단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유연 방막 안테나 보통 MFA라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 첨단 소재까지 공급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은 주로 이제 베트남, 이제 인도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게 역시나 베트남 법인인데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 관리하고요. 네. 본사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사진에 나갔는데요. 제가 직접 23년도 탐방 갔을 때 갔던 거는 이제 본사였습니다. 네네. 군포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군포에 기업인데, 있어요? 네 여기 직접 이제 다녀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CH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외부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공수처 공직수사본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대통령 관저에서 나왔고 한남대교를 통과하고 있는데 공수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 차량 행렬이 관저 밖으로 나왔고 이 차량이 한남대교를 현재 통과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전 10시 33분에 집행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이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지켜보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CH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는 투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ICH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IT 소재 부품 업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확 와닿진 않아요. 어떻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기초 소재, 복합 소재, 첨단 소재 요 세 파트가 사업 파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기초 소재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냥 필름 종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필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IT 기기에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도전성 점착 테이프 이런 거는 스마트 기기 그 안쪽에 네. 어떤 부품들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뭐 스마트폰 안쪽에 들어간 부품들이 막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딱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붙일 때 필요한 점착 또는 뭐 저런 접착용 모양이군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방열, 그다음에 완충 이런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들이고 대량 생산 공정에 또 적용 가능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보호 필름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뭐 TV라든지 네네. 뭐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제품들은 처음 출시될 때 이 제품들에 뭔가 기스가 나거나 스크래치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약간 보호하기 위한 필름들도 필요한데 이게 친환경 보호 필름입니다.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다 떼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력, 이 보온력을 구현하는 제품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TV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서 내 외부의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릴 복합 소재나 첨단 소재, 원 소재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일종의 내재화를 시킨 거죠. 예, 부품의 내재. 원래는 이거 팔았지만 지금은 더 고부가 제품 팔기 위한 일종의 내재화된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테이프 형태로 네네, 맞습니다.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부품끼리의 접착을 해준다거나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열을 방지해 준다거나 보호하는 필름이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재화돼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 복합 소재 사업 부분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그 EMI 차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EMI 차폐용 가스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전자파를 좀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오작동을 방지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완충이나 이제 방열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복합 소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능과 함께 완충이나 방열 이런 이제 기능까지 있어서 복합 소재라고 부르고 있고 OLED형 복합 소재 역시 OLED 같은 경우에 수명이 좀 많이 짧은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 이 어떤 수명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또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이런 이제 보호하는 복합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OLED 쪽에도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군요. 네. 복합 소재 쪽에서는 OLED 쪽에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첨단 소재인데 이름부터 첨단이니까 뭔가 이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텐데 요즘에 또 많이 사용되고 이게 또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저도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 소재, 그다음에 복합 소재, 첨단 소재를 가면 갈수록 당연히 제품의 가격도 비쌀 거고 비싸지겠고. 회사 입장에서 영업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도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기초 소재보다는 아마 첨단 소재를 좀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쵸. 지금 가장 이제 주력을 많이 팔고 있는 게 MFA라고 해서 MFA 요? 메탈 포일 안테나인데요. 필름의 안테나고요. 안테나.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그 스마트폰 안쪽에는 대부분 다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과거 사실 스마트폰은 외부에 안테나도 그쵸. 있었죠. 이렇게 네네네. 튀어나왔었는데.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안테나들이 안으로 들어가 그쵸. 있죠. 내재가 돼 있죠. 근데 지금 굉장히 또 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FP12 안테나가 주로 지금은 쓰입니다. 근데 동사 제품인 MFA 요 필름형 방막 안테나가 들어가면서 제품이 좀 더 좋아졌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완제품 세트 업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 세트를 만들 때 공정 단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FP12 같은 경우에 가령 19단계의 공정 단계가 필요한데 네. 동사의 MFA 같은 경우에는 9단계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정 단계가 줄어들면서 이 전자 폐기물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죠. 그쵸. 네. 그래서 동사가
친환경 안테나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폐기물이 더 적게 나오니까. 공정 단계가 줄어들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정 단계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 속도도 빨라지겠죠. 빨라지죠. 예, 네, 그럼 그렇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들어가는 추이에 있고 동사도 지금 거의 주력으로 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롤툴을 기반, 롤과 롤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네네.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쭉. 아. 그러니까 좀 제품 만들어지는 것도 빠르고 실제로 제가 베트남 공장 가서 본 제품도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이 아주 빠르게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쭉 가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동사의 주력 제품이고요. 5G와 관련된 뭐 주파수 필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5G 이제 기지국 관련 기기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제품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MFA 필름형 안테나를 설명을 해주셨네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이런 노트북에도 다 안테나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쓰던 FPCB 형태의 안테나가 아니라 이 ICH가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MFA 안테나. 공정 단계도 줄이고 친환경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속도도 빠르게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이러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화하고 있군요. MFA가 또 어쨌든 ICH의 가장 큰 또 부가가치 상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뭐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씩 알겠습니다. IT 기기 안에 우리가 한 번씩 뜯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그림이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IT 제품에 뭐 방열, 충격 완화 뭐 이런 필름형 제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제 저도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또 부가가치가 나올 만한 사업 추진하는 게 있나요? 일단 올해 가장 기대되고 있는 쪽은 이제 전방 시장으로 볼 때는 이제 OLED 시장이고요. OLED. 이제 완제품 놓고 볼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노트북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혹시 노트북 중에 터치가 한다 그러면은 그 터치가 되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대략 보통 패널이 OLED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터치가 되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트북 다 그렇지만 LCD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그쵸, 있죠. 그래서 작년 기준 놓고 볼 때 이 OLED 패널 적용된 노트북이 한 2천만 대 정도가 출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는 한 26년 갔을 때 한 2억 대까지 아주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레노버나 델, HP 이런 컴퓨터나 노트북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OLED 패널을 지금 많이 적용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엠보 PU 폼 또는 엠보 PU 알루미늄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제품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디스플레이 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OLED 패널 쪽이니까 당연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만들면 당연히 이 패널을 그 스마트폰이든 또는 노트북 이런 제조사에게 납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 투자를 23년도에 했잖아요. 네네. 4조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양산 시점이 옵니다. 올해 뭐 말 또는 늦으면 26년도에 이제 8세대 OLED 패널을 양산할 건데 동사 제품 역시 패널 면적에 비례해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패널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패널이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 소재도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이 제품이 23년도에 14억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매출이 100억까지 올라갔고요. 오, 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올해 150억에서 200억까지 지금 크게 뛸 거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게요. 그 이유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LCD를 많이 썼었는데 노트북에 이게 그쵸. OLED로 바뀌는 추세로 가다 보니 동사의 소재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OLED 이제 노트북에서도 OLED 이제 터치되는 노트북들이 막 출시되고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 OLED를 사용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 ICH에 말씀해주신 OLED용 복합 소재들이 들어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삼성 디스플레이랑도 그럼 지금 계속 이제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거의 주력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OLED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뭐 성장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 기사나 언론 찾아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배터리 쪽으로도 뭔가 사업 추진하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사업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EV 배터리용 만연 PU 폼이라고 명시해서 사업보고서에 적혀 예. 있는데 그냥 언론이나 이런 쪽 시장에서는 탄성 시트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네네, 거예요. 탄성 시트. 탄성 시트 제품인데 뭐냐면 이 배터리 셀과 셀이 여러 개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의 팩이 팩을 되잖아요. 구성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셀과 셀 사이에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부품이고 역시나 충격 완화,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세대 배터리, 보통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많이 전고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저희가 시장에 추정할 때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부 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쪽과는 테스트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국내외 배터리 몇 개 업체와 함께 역시나 샘플도 공급하고 있고 테스트하는 등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역시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안정성,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더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게 있는데 동사의 탄성 시트도 일부 좀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이쪽에 역시나 향후 성장성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배터리 안에 셀이랑 셀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이 팩을 넣어서 네, 맞습니다. 이 셀과 셀이 뭔가 충격이나 이런 외부의 충격에서 좀 보호될 수 네, 있도록 네, 이런 맞습니다. 이게 막 부딪히고 서로 충돌이 되면 이것 때문에 발열이나 폭발이 일어날 네,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셀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탄성 시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셀과 셀 사이가 엄청 많이 전부 다. 들어가겠죠. 예. 사실 이거 숫자로 확인하면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이제 그렇겠네요. 지금은 들어간 단계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제조사 입장에서 이런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쵸. 넣을지 말지를 늘 항상 그 완제품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네. 요거를 지금 국내 셀 업체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다. 네.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나 OLED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ICH가 기업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은 회사이고 우리가 잘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모 대표님께서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생산법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12월에 다녀왔고요. 베트남 이제 하노이 그 인근에 보시면은 그 박장성이라는 이제 그 지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빈옌지구에 동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지만 ICH 큐브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공장 이제 어떤 본관이죠. 예, 그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나는 길에 사진도 이제 제공해 드렸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항에서 ICH 큐브까지는 1시간 가는데 네네. 그 가는 이제 중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공장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주요 고객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이런 아마 바로바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이제 공장을 이제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부지가 대략 한 13,000제곱미터였고 20년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 가지고 추가로 부지를 10,000제곱 더 매입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공장을 계속 늘고 상태이고 역시나 주력 제품인 MFA 친환경 필름 안테나나 전자파 차폐 가스켓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생산 법인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한 12분 계시고 현지 이제 인력들이죠. 그렇겠죠. 그분들이 대략 4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트남 현지에서는 생산성을 일단은 높이기 위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베트남, 인도 법인 이렇게 지금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직접 또 다녀와서 사진을 이제 찍은 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접 방문을 하신 사진 후기도 봤고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바로 옆에 있군요. 이 포인트도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나 실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흑자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근데 매출은 늘어나네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 좀 추이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기업들은 분석하실 때 네. 매출도 주고 영업이익이 줄면 그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못 내고 있다. 그거는 뭔가 기업이 계속적으로 비용을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도 잘 보시면 22년도 매출액이 200억대,
그다음에 23년도 400억대. 이제 아직 뭐 집계 중이긴 한데 24년도 매출액 한 650억, 많게는 한 7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이에 그렇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영업 이익이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동사가 영업이익 턴 어라운드를 좀 시키려고 지금 목표를 많이 두고 있는데, 여튼 24년도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네. BEP 수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지금 많이 개선을 시킨 거죠. 당장 비교해도 23년도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기업이 24년도에 지금 뭐 제로라고 할 경우에 100억 정도의 적자폭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폭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25년도에는 매출액 한 700억에 영업이익 한 105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치자면 한 15%를 지금 회사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을 팔면서 이익률을 더 올리겠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여튼 회사 입장에서 턴 어라운드 해로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지 이익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지도 한 번씩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년에는 어쨌든 100억 이 적자가 좀 늘어나는데 그때는 뭐 생산 설비 늘리거나 인수한 기업도 있고 네, 뭐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비용이 잡힌 것 같네요. 고정비들이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ICH를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첨단 소재 쪽에서의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러면서 올해 4분기 실적 체크를 해보면서 흑자 전환이라 조금이라도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BEP 수준 맞출 수 있을지 여부 실적을 체크하면서 저희도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가 조선의 나라 조선입니까? 삼성중공업 저력의 포텐, 유가와 함께 불붙다. 자, 어제 나스닥만 빼고 다 플러스였네요. 자, 일단 121선에서 반등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요. 자, 나스닥 61선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자, S&P 500입니다. 네, 여기는 121선 지지받고 올라왔죠. 네.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 맞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방향성 없고 음봉 양봉만 계속 왔다 갔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가장 강하네요. 아직도 21선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저기 천하 태평이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브라질 또 밑에 깼네요. 그렇죠? 저점, 장중 저점이 또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는 아예 깨고 내려가 버렸죠. 네. 신흥국은 2025년 초에도 좋지가 않고요. 자, 상해 종합은 121선에서 일단 강한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져서 일단 나 안 죽을 거야 했습니다. 자,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도 일단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121선이죠, 둘 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동안 좋았던 니케이와 대만이 오히려 약간 중국하고 상성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안 좋으면은 대만 니케이가 좋고 중국이 나쁘면 대만 니케이가 좋네요. 자, 니케이가 지금 일단 떨어져서 다시 38,000, 121선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방향성을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자, 이것도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방향성이 또 없어지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일단 61선 위는 지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그림이 살짝 더 예쁘긴 한데, 그렇죠? 자, 지금은 일단 2025년도 초는 대만 니케이보다 예뻐요.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것 때문이죠. 일단 21선 아래에 있어요, 주가가 지금. 자, 이게 무너지면은 지금 완전 쌍봉으로 무너지는 그림이죠. 자, 저게 관건이죠. 저거랑 이제 데칼코마니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 차트를 뒤집으면 코스피 코스닥 차트잖아요. 그렇죠?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아주 중요한 갈림길. 21선 붕괴냐? 여기서 다시 살아나냐? 사실 여기서 살아나도 그림이 예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림이 어떤 그림이 예쁜지 아시겠죠, 이제. 출렁임이 적으면서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야지 예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아랫방향으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려치더라도 그림이 예쁘진 않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가 급등하다가 일단 그 브레이크가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이 그냥 엿먹으러 한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렇죠? 트럼프한테 애증의 관계잖아요. 좋은 선물을 준 거 아닌가요? 좋은 선물인지 나쁜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가하면서 유가 급등을 트럼프에게 선물해 주고 갔습니다.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거 모르겠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8,900억 사고 있고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좀 완전 반대네요. 코스닥을 1,000억 원가량 지금 이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 개인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반대죠. 개인이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대형주로 가나 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환을 하나요? 일단 이 지금 1월 13일, 14일에 1조가량 팔아버리는 바람에 1월 초반에 산 게 다 무의미해져 버렸잖아요. 이때 산 게 거의 이틀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제로에서 1월 달만 보면 지금 제로죠. 그렇죠? 1월 3일부터 매수를 했던 게 1월 13일, 14일에 거의 다 빠져나가서 장군멍군 치고 이제 거의 제로 베이스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일단 플러스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저게 뭐 초반에 세진 않아요. 그렇죠? 초반에 한 11시 전에 3,000억 이렇게 사버리면 이제 마감될 때 거의 막 7, 8,000억 되니까 큰데 오늘은 아직 1,000억 원이 안 넘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 조정을 받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2위에 있는 일라이릴리가 홀로 거의 7% 가까이 빠진 게 굉장히 특이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메타인데 메타가 2.31인 거에 비하면은 7%는 이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상당히 많이 너무 많이 빠졌죠. 폭이. 일라이릴리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오늘 반등을 실현하고 있는데 자, 키엔스가 가장 많이 오르네요. 자, 서점에 가면은 이제 교보문고나 거기 가면 이제 이 책 나와 있다고 했죠. 괴물 기업 키엔스라고 영업이익률 50%짜리. 자, 키엔스가 4%.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닌텐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닌텐도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뭐 역병이 돌아가지고 또 집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된다. 닌텐도 주가가 날아가겠죠. 안 그래도 날아갑니다. 왜냐면 얘는 안에 사는 게임기가뿐만 아니라 자, 지금 오사카에 지금 놀러 가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휴에. 그렇죠? 저희 가가지고 지금 오사카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지금 닌텐도 월드 가서 마리오랑 놀려고. 그러니까 쟤네는 풀려도 좋고 코로나 같이 갇혀도 좋다. 양쪽이 거의 돈을 다 잘 벌고 있어가지고 닌텐도 오늘 좋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특징주입니다. 왜냐하면 6.59나 빠졌기 때문에. 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정말 대단한 시세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노보노디스크는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죠. LVMH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비똥 만드는 그 회사가 계속 1위여서 LVMH 회장이 가장 갑부였는데 노보노디스크가 그걸 꺾어버렸습니다. 제약회사로서 대단했죠.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후발주로 갔지만 그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먹을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또 저기 치매 치료제가 또 있잖아요.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치매 치료제. 지금까지 치료하는 건 아예 없었죠. 치매를 완화하고 어떻게든 그냥 뭐 너무 힘들긴 하지만 가족들도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뭐 같은 공간에서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그 어떤 한 뼘에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살고 싶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 뭐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걸로 연장하는 거였지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없었죠. 근데 일라일리가 그 시장에 첫 발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얘는 비만 치료제 말고도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라일리가 2월 6일 날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데 지금 가이던스를 플러스 45% 전년 동기 2023년도 4분기 동기 대비해서 45%나 올렸는데 문제는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실망한 거예요. 또 진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증가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의 눈높이보다 낮게 됐다고 그래서 실망감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일봉이라 보이지 않죠. 이게 월봉은 지금 막 정말 천장권에 가갖고 이동평균선이 저 아래에 있어서 봉이랑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올려서 빠진 거고요. 자, 귀주모태주 일단 반등했죠. 자, 귀주모태주 오량액. 귀주모태주는 시가총액 그 상해종합지수 1위고 오량액은 심천에 있는데 얘도 5위 안에 들어요. 심천에서. 그러니까 얘네 백주기업, 그냥 중국은 백주기업의 회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백주기업이 유통사 연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경영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2025년도 경영 전략이 브랜드 가치 보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대요. 우리 지금 설날 연휴 6일 주어졌잖아요. 얘네는 덕입니다. 얘는 춘제, 중국의 설이죠. 춘제, 연휴가 임박했는데 오량액은 제품 공급을 줄이면서 브랜드 가치와 가격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고 귀주모태주, 고정공주, 양아양조, 오량액은 다 심천에서 시가총액 10위에 드는 백주 회사들입니다. 기업들도 백주 브랜드 가치 방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확장 전략을 안 해버렸네요. 그렇죠? 춘절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줄여버렸답니다. 원래 춘절이면 지금 뒤로 막 주고받고 이게 원래 이 그 고위 관료들이 뒤에서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룸사롱 해동당에서 막 주고받다가 시진핑이 정권 잡고 이거 막 다 두들겨 패가지고 막 성주 잡아들이고 이 시장을 완전 때렸거든요. 그래서 주저앉았다가 젊은 층들이 백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몸 지키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방어하고자. MZ세대들에게 이걸 하려면 브랜드 가치를 조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라는 게 이꼬르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주 한 병에 막 300만 원, 500만 원짜리보다 MZ세대들이 먹을 수 있는 싼 좀 백주를 내놓으면서 그쪽으로 저변을 넓히려고 확대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몸을 사리는 쪽으로 다시 바뀌었다. 2025년은. 지금 경기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값을 안 내리고 공급을 줄이면서 브랜드 가치 이 지금 그 지키기 전략에 들어갔다. 다 마찬가지죠. 오량액, 양아양조, 귀주모태주 다 똑같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의 CATL도 이제 강하게 일단 반등했습니다. 자, CATL 지금 이 LFP 배터리로 다 먹었죠. 자, 근데 지금 미국 국방부가 텐센트와 CATL을 중국 군대와 협력하는 회사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자, 뭐 이건 솔직히 중국이 미국을 너무 자극했죠. 미국이 앞으로 이게 1년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에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뀐다고 해서 중국한테 우호적으로 될까요? 안 되죠. 이 싸움은 이제 한번 시작됐으면 끝을 봐야죠. 뭐 끝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중국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텐센트랑 CATL 우리나라 그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통신회사에서 뭐 중국 부품을 쓰는데 우리가 통신 핸드폰 쓸 때마다 다 정부 빼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걸 군대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이 우려를 여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텐센트랑 CATL이 찍혔어요. 얘네들은 중국 군대와 짝짝꿍 해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한다. 이 회사로 찍혔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는 일단 그 음봉이 계속 쭈르륵 나오면서 21선까지 미끄러졌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저기서 반등을 해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자, TSMC는 대만 각권지수에 비해서 꺾이지 않았죠. TSMC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 TSMC는 중국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대만을 침략하게 된다면 TSMC가 엄청 흔들립니다. 대중 반도체 제재를 미국 정부가 계속하고 있죠. 140개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오히려 대만의 TSMC는 이런 면에서는 유리하죠. 근데 중국이 침공을 해버린다면 이제 근간이 흔들려버리죠. 그래서 아마 워렌 버핏도 TSMC를 단타를 친 거죠. 원래 워렌 버핏이 단타를 잘 안 치잖아요. TSMC 살짝 샀다 팔았는데 내가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못했다고 하면서 일본의 이토추를 비롯해서 상사를 샀죠.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잠깐 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키엔스입니다. 일본에서 키엔스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일봉으로 보면은 지지부진하지만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올랐었죠. 바코드 리더기, 레이저 마킹기, 비전 시스템 이런 거 하는 회사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20위에서 일본 니케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조선입니다. 자, 조선 섹터 혼자만 3%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자,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솔직히 저거는 MRO라고 저기 분류는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명 소노 시즌 들어가가지고 왜곡돼 있어요. 대명 소노 시즌 지금 저기 TA항공이랑 그 경영권 그 분쟁 그 약간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급등하는 거라 저기 종목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조선이 그냥 압도적이다. 조선에서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까지. 자, 모두 다 코스피 종목이죠, 여기는. 자, 코스피 종목에 이 거대한 대형 조선사들이 8%, 4%, 3.8, 2.9, 2.27. 지금 삼성중공업 거의 10%까지 갔을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삼성중공업 안 볼 수가 없죠. 자, 이거 지금 삼성중공업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흑자 전환 2023년에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거기서 더 늘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죠. 이 삼성중공업이 이 옛날에 유가가 엄청나게 막 $200 설 나오고 이랬을 때 굉장히 호황을 누렸거든요. 해양 플랜트를 막 엄청나게 만들면서 근데 그걸 다 고철 덩어리로 더 떠안았다가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치가 지금 4분기만 이 퍼즐만 맞춰주면 되는데 3분기까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억 원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단위잖아요. 2조 3천억, 2조 5천억, 2조 3천억 했거든요. 이게 2조 6천억 이것만 나오면 지금 거의 10조가 나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4,743억 원으로 재작년 흑자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 게 확인 사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고서 나왔는데 1월 15일 거 FLNG가 부각될 차례. 자, 이런 게 삼성중공업의 강점이죠.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 지금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상장회사가 두 개가 된 이 상황. 그 당시에도 삼성중공업은 지금의 삼성중공업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런 FLNG, FPSO 아니면은 드릴십 이런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고 해양 플랜트는 보통 고정되어 있거나 고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부유식.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지금 드릴십도 10이라는 배같이 이름이 붙어 있지만 모양만 배예요. 근데 분류는 해양 플랜트죠. 왜냐면 걔가 배를 컨테이너선처럼 뭐를 싣고 다니는 애가 아니라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안에 가운데 있는 시추봉을 박아가지고 시추하는 배 모습을 닮은 해양 플랜트라 그래요. 그런 게 삼성중공업의 강점이죠. 삼성중공업의 강점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된다. 아까 바이든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떠났는데 그게 만약 이어져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견인으로 WTI가 오르고 전 세계 유가가 오른다. 그럼 해양 플랜트가 부각이 됩니다. 자, 지금 FLNG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죠. FPSO는 원유고요. FLNG는 액화천연가스죠. 근데 이렇게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야 좋다. 만약에 유가가 박살나면 이제 이 커다란 걸 고철덩어리를 떠안는 거죠. 근데 유가가 좋고 경기가 호황이 되면은 얘네의 강점이 부각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주와 실적 모두 편안하게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나왔고 2023년도 4분기 프리뷰는 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로 일단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정도만 나와도 지금 2023년, 2024년 완연하게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보이죠, 지금? 그렇죠? 영업이익이 2021년에 최악이었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화살표 모형이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FLNG 아니면 FPSO, 드릴십 이런 거에 강자인 삼성중공업을 이제 후발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후발주의 반란, 물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계속 순환매가 돌겠죠. 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내시면서 순환매에 따른 그 편차를 이용하여 초과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아주 지금 먹을 것이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명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곧 설날이죠. 설날 선물로 조청 육아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자, 설날 선물로 조청 육아 말고 조선 육아는 어때?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세계 전기차 기업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진출이 임박한 상황이고요. 최근 소식을 보니까 도요타를 넘어섰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팩트 체크를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우리가 파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입니다. 비아디가 일본의 도요타를 이겼다. 좀 핫한 뉴스이긴 해요. 네. 그렇죠. 뭐 헤드라인만 보면은 네. 그것도 일본 도요타의 본사는 일본에서 그러니까요. 네. 도요타를 꺾고서 전기차 부분에서 도요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어떤 스승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기술 전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가장 많이 해준 완성차 업체가 폭스바겐하고 이제 도요타인데 그런 도요타 제자가 도요타를 이겼다는 뉴스는 얼핏 들으면 뭐 쇼킹할 수밖에는 사실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가만히 유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진짜 BYD가 도요타를 갖다가 추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단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일본은 1년에 그 판매되는 완성차 대수가 한 45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판매되는 대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도에 추산이죠. 한 5만 9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얼마? 네, 450만 대에서 5만 9천 대니까 예, 예. 이게 뭐 계산이 안 되죠. 한 침투율이 1.4% 정도 되나요? 아, 그 정도밖에 네, 없네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23년에 비해서도 한 33%가 감소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전기차의 어떤 침투율이라든지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일본 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팔린 그 완성차 업체, 전기차 중에서는 사실은 닛산입니다. 닛산이 한 3만 대 정도 팔렸죠. 네. 근데 이 수치가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한 44%가 급감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 한 3만 대, 한 2만 5천 대 정도가 이제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닛산 리프 이후에 사실은 새로운 신차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기차 분야에서. 이게 2010년도에 나온 모델인데 물론 이제 페이스리프트라든지 뭐 이런 건 거쳤지만은 완전한 신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호응을 전혀 받지를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혼다 있지 않습니까? 147대잖아요. 이게 혼다 E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혼다는 전기차 생산을 갖다가 완전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요타도 이게 수치로 놓고 보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 한 30%가 감소한 거거든요. 2038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요타도 전기차 라인업을 갖다가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본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네요, 일본이.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BYD가 2223대로 그러니까 도요타보다 한 90대, 80대 정도를 더 팔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뉴스의 핵심인 거고요. 팩트는 맞죠. 전기차 분야에서 BYD가 도요타를 제쳤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팩트는 맞는 거지만 안 보면 낚시성 기사일 수도 있는 거네요. 팩트는 맞지만 전체 판매 대수를 고려할 때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인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일본 차의 부진이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전기차의 라인업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구모델 가지고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사실은 혼다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해버렸으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닛산하고 토요타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닛산은 구모델인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BYD가 2223대를 갖다 팔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평론가님이 정말 이런 거 제대로 잘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어떤 기사더라도 예, 딱 이게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 일단은 이제 일본의 그 차량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에 가장 낮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건지 네. 그런 분위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제도랑 어떤 사회적 환경 뭐 이런 걸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천재 지원이 많잖아요. 아, 그다음에 원전 그게 폭발로 연관이 돼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그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5분 내에 다 이 가스 풀로 넣고서 바로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충전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30분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갖다 충전해가지고 다닌다는 거에 일단은 거부감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닛산 리프가 헛발질을 한 거죠. 사실 2010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을 해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차의 품질, 이게 일본 소비자들한테 완전히 그 악영향을 줬어요. 전기차는 도저히 사면 안 된다. 전기차는 사면은 손해다. 이런 인식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강하게 심어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를 안고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죠. 예. 근데 아까 앞에서 봤지만 그 일본이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거대한 시장에서 450만 대가 팔리는 시장에서 5천 대 팔았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에 굉장히 그 네. 에너지를 갖다 집중을 했어요. 네네. 네트워크도 만들고 가령 뭐 그 세계 최초로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거기서 런칭 쇼도 하고 등등을 했는데 사실은 5,600대 팔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거의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국 브랜드의 판매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타 브랜드를 좀처럼 안 삽니다. 타국 예, 브랜드를. 예. 그러니까 자국 브랜드의 어떤 비중 자체가 한 94% 정도 되니까 나머지 6%가 전부 다 수입차라는 얘기거든요. 6%밖에 안 돼요. 수입차 비중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급도 있고 가령 뭐 소형차라든지 경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급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대중화된 차. 네, 야장 대중화된 차.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고급차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급이 이렇게 예, 예. 명확하게 좀 이게 좀 한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딱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소형차, 경차. 일본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유난히 많잖아요. 예. 대형차 거의 없어요. 대형차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차예요. 그러니까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우리가 아예 작거나 아예 크거나 그렇죠. 고급스럽거나. 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규제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 그다음에 검사 제도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자동차를 갖다가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요. 예.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해야지 주차 살수 있는 공간도 거고. 확보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고배 기량이라든지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유지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포르쉐 같은 차를 사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EV5라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가 넘어오는 것들이 전기차 중에서 이제 가격이 싼 엔트리급도 있지만 대부분 볼륨급이거든요. 한 4천에서 5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훨씬 넘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거의 발을 못 붙이는 현상이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들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BYD가 대단한 실적을 거둔 것도 사실 아니네요.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BYD가 예. 22년 7월에 일본 진출을 선언을 했고 23년 1월 달부터 일본 시장에서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대한 포부를 바쳤어요. 연간 한 3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겠다. 예. 그래서 그 지난해 말까지 근데 지난 2년 동안 23년 1월부터 그 인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 말까지 총 누적 판매량이 3,669대에 그칩니다. 그것도 이게 어떤 성적이냐면은 판매 네트워크도 굉장히 확충을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TV 광고했고요. 가성비를 앞세운 자체 지원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판매 목표가 3만 대인데 2,몇백 대 팔렸으면 8% 달성한 거잖아요. 예. 이 정도는 뭐 일반 회사 같으면 어떨까요? 사실 CEO는 해고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목표에 8%판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은 한국 언론이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어떻게 좀 표현을 갖다가 했어야 되냐면 보도를 했냐면 BYD는 일본에서 연 3만 대 판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일본의 전기차 비선호 그다음에 수입 브랜드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목표량에 10%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냈다라고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지 기사를. 네. 그걸 도요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면 도요타를 꺾었다라고 하게 되면 도요타를 BYD가 꺾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가령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그렇게 진심이 아니다. 올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은 사실 볼륨급 정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경차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 그 소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륨급에는 그렇게 일본 소비자들이 소비가 집중되지가 않으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실은 일본 시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도요타의 뭐 라인업이 거의 없는 도요타를 뭐 이겼다. 이 정도라는 어떤 분석은 내줬어야지 그게 정확한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알맹이도 없고 쇼윈도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어찌됐건 일본 전기차 시장의 벽이 굉장히 두텁네라고 본인 기업들도 좀 생각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BYD가 우리 시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해낼까? 네네. 의문입니다. 내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사실은 골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국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대한 애정이 깊죠. 그래서 그 자국 브랜드의 판매 비중이 약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낮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이죠. 국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로얄티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제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사실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면은 살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대답이 전체의 9%에 그쳤습니다.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가격이 싸면 살 수 있다. 뭐 그게 한 9% 정도 되고요. 네. 5명 중 2명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나는 중국 전기차는 절대로 구매하지 않겠다. 이거는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BY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8% 관세가 붙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강한 인센티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마켓 그 쉐어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은 일단 가격은 내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전기차에 비해서 동급이죠.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싼 것 같아요. 500, 1000이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싸다고 해서 이걸 살까? 예, 이거 과연 중국산 그 전기차에 대해서 손이 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문점은 있는데 다만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 하나 있어요. 예. 홍콩 상업펀드 운용사인 그 어피니티 에쿼티가 우리나라 SK 렌터카, 롯데렌탈 인수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사실 예, 변수가 예. 될 수 있죠. 예.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뭐 어차피 이것도 중국계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렌트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 BYD의 전기차를 갖다 대량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서 걷다가 예, 영업할 수 그렇죠. 있는군요. 고객들한테 사업할 수. 빌려주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뭐 이게 사실은 그 시장 영향이 그냥 순수 렌터카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롯데 렌털이 그 카시어링 업체 그린카 소카지 분들을 갖다가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린카라든지 소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렌터카 중에서도. 어쨌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령 뭐 이 BYD가 그 렌트카 회사에서 대량 매입을 해서 풀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팔린 것들이 어쨌든 연말이나 뭐 분기말이 되게 되면은 판매량으로 해가지고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이 팔렸다고 특정 분기에 이제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YD가 대단한다 뭐 이런 신호.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도 몇몇 언론이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예. BYD가 도요타를 일본 시장에서 넘었다고 그렇죠. 하는 기사처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그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네. 이게 사실은 최종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받은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언론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BYD의 어떤 전기차들이 단순히 팔린 대수만 봐서 그게 최종 소비자도 아닌, 그러니까 뭐 롯데 렌탈이라든지 SK 렌터카에 팔린 걸 가지고 판매량으로 집계가 되고, 그래서 그게 소비자의 어떤 최종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상품성의 어떤 검증이 끝난 것처럼 이게 호도가 되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칭송 뭐 이런 걸로 이어져서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슈나 기사가 나올 때도 면밀하게 좀 파고들으면서 그 기사의 그 원 소스가 뭔지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 국방부 쪽에서요. 네네네. 그 중국 주요 기업들을 중국 군사 기업에서 이제 리스트를 또 만들잖아요. 네네네. 만들어 있고, 근데 여기에 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인 CATL이 또 포함이 됐잖아요. 네네네. 요거에 대한 우리가 또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CATL이 그 중국 군사기업 CMC 리스트에 등재가 됐다. 134개 중에서. 근데 CATL이 시총이 여기서 제일 큰 기업이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CATL이 주목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작년도 그 배터리 그 출하량 기준이겠죠. 이게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점유율이 약 3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몸집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게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등에 업고서 이렇게 시장을 갖다 굉장히 넓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CATL의 최대 고객이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사실은. 예. 그러니까 테슬라 비중이 한 12.5% 정도 돼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도 굉장히 커요. 의외로. 7.1%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가지고 있네요. 기업들의 예. 어떤 최대 고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예. 그다음에 폭스바겐, BMW, 그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라이센싱을 협력을 해서 지금 미국에다가 뭐 LFP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 CATL을 갖다가 군사 기업이라고 이제 딱 못을 박은 거죠. 중국 군사 기업이라고. 근데 이제 그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작년도에도 그런 보도를 갖다가 낸 적이 있어요. 그 작년 미국 최대 규모 해군기 중 한 곳에서 ESS 시스템 단계적 폐지. 그러니까 중국의 ESS 시스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어떤 기사를 냈냐면은 그 작년도에 그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들이 네.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중국산 배터리 절대 못 오게 막아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그 어떤 분이었냐면은 마르코 루비오예요. 이분이 이제 국무장관 지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트럼프 당선인에 이어서 랭킹 2위 실력자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CATL은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가 있다. 국가안보 위협 때문에 이 배터리를 우리나라 어디에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분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ATL의 최대 고객이 테슬라예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비중이 되는 거고, CATL의 배터리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CATL 물량의 4%예요. 4%. 4%요. 네, 전기차 예. 물량은. 예. 뭐 그것도 물량이 크다 그러면 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향 ESS의 35%가 CATL의 배터리입니다. 그건 좀 존재감이 있네요. 네, 그게 예.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싼 ESS, 그러니까 LFP 배터리 모아가지고 그 배터리 팩 만들잖아요. 네, 메가팩을 네,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가령 그 미국 정부가 CATL의 어떤 제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강화를 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사업적 이득과 국가적 이득과의 어떤 충돌에 이렇게 딱 맞부딪히는 그러네요.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가령 미국 정부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 때문에 중국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갖다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대 고객이니까. 네, 최대 고객이니까. 예, CATL에. 그래서 이제 못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줄까?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사업적 이득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 이익을 먼저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기존의 트럼프 지정의 마가 지정에서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스티브 배너이죠. 1기 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고요. 트럼프의 오너를 갖다가 만든 정치적 스승이고 트럼프의 가장 큰 책사죠. 그다음에 이분이 그 의회 난입 사건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시기를 했냐면 취임식 때까지 머스크를 반드시 쫓아내겠다. 백악관 출입증은 없을 거고 예. 그는 정말 사악하다. 오직 돈만 원한다.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 트럼프 진영에서 그 일론 머스크를 갖다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죠. 머스크의 역할, 정치 권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사업적 이득과 그다음에 국가적 이익이 충돌할 때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 이득이 먼저가 될 거다. 그래서 CATL이라든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견제 기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든지 간에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 개인의 힘으로 그런 어떤 도도한 흐름 자체를 갖다가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어떤 분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다시 취임된 이후에 네네네. 어디 손을 조금 더 들어줄 것인지 네.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일론 머스크 CEO인 만큼 네네네. 너무 축에 기울어져 있어서 네네. 얄밉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국가적 이익인지 네. 아니면 자기의 측근을 더 형편을 봐줄 것인지 네.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지형도 좀 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CATL이 생각, 예. 웬만한 중소규모의 회사라고 했으면은 예. 뭐 일론 머스크의 말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CATL이라는 건 중국 배터리 업계의 어떤 상징, 중국 어떤 굴기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갖다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결코. 예, 예.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그 숙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 비아디 이슈로도 오늘 이렇게 꽉 콘텐츠를 채우셨는데 세계 시장에서 어떤 판도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좀 허한 구멍이 많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다만 정말 우리 기업도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예. 듭니다. 배워야 될 거는 분명히 예. 배워야 되는 거고요. 예. 가령 뭐 그렇지만은 BYD라든지 아니면은 BYD냐 아니면은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냐의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서구에서 주는 유명한 상들을 보면 알아요. BYD한테 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게 단순히 중국 견제 때문만이 아니라 상품성에서는 분명히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굉장히 우수한 거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언론의 어떤 팩트 체크가 없고 정확한 분석이 없는 기사들이 사실은 우리 어떤 소비자들을 갖다가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 마켓나우 2부는 그러한 기사를 전격적으로 잘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CES 2025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화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지만 로봇, 이제 AI와 로봇이 접목돼서 물리적 AI, 피직스 AI라는 개념이 더 확연해졌습니다. 젠스랑 CEO도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고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봇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다.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뭐 이름에서 보시듯이 무지개 빛깔 로보틱스 로봇 회사인데 이제 그 안에서도 파란색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본격적으로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추이를 볼까요? 2023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 868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분을 14.7% 정도 확보를 했는데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올랐습니다. 왜냐? 바로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누적 투자로 3,50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지분율이 14.7%에서 35%까지 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삼성전자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458만 주에 대한 콜옵션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끝까지 행사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60%대까지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최대 주주 변경 일자, 지난 연말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날짜가 살짝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17일까지 최대 주주 변경 예정 일자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 내에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한 달 내 정도면 이 합병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확실히 삼성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라는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에다가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그러니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사업자 중에 한쪽은 매출액이나 자산이 3천억 원 이상, 또 다른 한쪽은 매출액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 되면 이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매출이나 자산이 3천억 원 당연히 넘겠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은 일단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매출은 1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산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고하는 의무가 생겼고 13일에 이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정위 쪽에서 심사를 해서 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한 달 내 정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는 것은 뭐 시장의 뭐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배될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거의 9분응선, 8분응선 거의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삼성의 휘하에서 사업을 펼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로봇 업계에서도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선두를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에 CES 2025에 참여를 해서 우리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선두로 나서고 있는 업체들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합 신고가 완료가 되면 사명을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뭐 당연스럽게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꾸고 사명을 바꾸고 이제 본격적인 파란색의 행렬을 보여줄 것이고 로봇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로보틱스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들어서 삼성 로보틱스가 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 신용융자 잔액은 최근에 새해가 들어서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것을 예상했는데 왜 안 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될 대기업에서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캡처해 두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가 투자하고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유일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자배상 유상증자, 또 콜옵션 행사하는 그런 앞으로의 행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두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너믹스, 현대차, 그리고 한화에서 한화 로보틱스도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로봇 사업은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올라갈 종목 잘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주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CPI 미국 지표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TSMC 실적 발표 나는데 반도체 업황에 미친 영향력 잘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전장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내일 또 저희는 오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